2026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베이징 전체가 초여름의 휴식 분위기에 잠겨 있을 때 사상 최고 수준의 정치 지진이 예기치 않게 닥쳐 중나라의 뿌리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나 사전 징후도 없이 중국 국방부는 모든 언론 매체를 침묵시키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군부의 가장 큰 두 호랑이 장유샤와 류전리가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TV 생방송에서 성명을 발표했을 때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이것이 AI 조작물일까 의심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역사상 전례치 없는 철저한 숙청이었습니다. 200만 군대의 혈맥을 쥐고 있는 두 인물, 마치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수호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몰락했습니다. 왜 하필 토요일 오후였을까요? 왜 이때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징시 호텔에서 실패로 돌아간 쿠데타 시나리오에 짙은 화약 냄새였습니다. 최고 지도부 내에서 83%에 달하는 대규모 해고가 발생한 잔혹한 숙청이었습니다. 혼돈과 불길, 그리고 끔찍한 비밀로 가득 찬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억만장자 클럽은 베이징의 백야 뒤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칠 것입니다. 총성이 울리고 70년간의 형제애가 공식적으로 단절된 곳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눈을 떼지 마십시오. 신비한 실종과 언론의 치명적인 일격. 중국 정치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초단위까지 세심하게 계획된 시나리오 안에 있습니다. 5월 24일의 체포 명령이 치명적인 칼날이었다면 그 이전의 날들은 어둠 속에서 칼을 갈던 과정이었습니다. 의혹의 중심은 2026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중앙정신연구회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은 성급, 부급의 모든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참석은 결의안을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성도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관찰자들의 눈에는 끔찍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강력한 대표자들 사이에서 두 개의 거대한 빈 공간이 죽음의 블랙홀처럼 나타났습니다. 군부의 두 영혼, 장유샤와 류전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국가방향설정회의에 불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자 다가올 피바람의 전조였습니다. 폐쇄적인 온라인 포럼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베이징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운명의 토요일 오후 정치적 관계망이 가장 느슨해지고 관리들이 주말 휴가를 준비하던 시점에 신화통신과 CCTV를 포함한 거대한 언론기관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가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조하고 간결한 뉴스 보도였지만 그 무게는 전체 정치계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기습 전술이었습니다. 휴일 직전에 발표함으로써 사법부는 두 장군의 측근들이 연락하고 병력을 모으고 저항을 조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깨어나 자신들의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회의장 내부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정책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섬뜩한 집단 신문실로 변모했습니다. 차가운 넌 불빛 아래 고위 관리들은 안절부절 못했고 등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모든 발언, 모든 박수가 엄격하게 감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순간의 망설임, 모호한 시선, 심지어 장씨 일파와 선을 긋는데 주저함이 보인다면 그 대가는 권력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에 보내는 잔혹한 메시지였습니다. 중나라이에는 금지 구역이 없으며 비록 당신이 건국 공신이거나 병권을 쥐고 있다 해도 규율의 칼날은 결코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징시의 백야와 숨막히는 총격전, 체포 명령이 왜 군사 작전처럼 급박하게 내려졌는지 이해하려면 2026년 5월 18일 일밤의 비밀 문서를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장소는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불리는 침범할 수 없는 요새, 징시 호텔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의 뼛속까지 시린 겨울 추위 속에서 최고 기관의 고요함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소음으로 찢어졌습니다. 금지구역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극히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곳이 바로 실패한 반란 시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극비 군사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를 장악하려는 전대미문의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이미 역스파의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첫 총성이 울리기 불과 120분 전 비밀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특수경호대의 삼엄한 경호 속에서 징시 호텔을 급히 떠났습니다. 즉시 덫이 작동했습니다. 왕샤옹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중앙안전국은 공안부 특수부대와 협력하여 전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자신했던 장유샤는 단 4명의 충성스러운 경호원만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반가쇠를 당길 준비가 된 100명의 정예 저격수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짧지만 숨막히는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총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장유샤와 류전리는 제압되어 밤의 어둠 속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서는 접수원들이 허둥지둥 명찰을 치우고 다른 대표들의 의자를 밀어넣어 다음날 아침 TV 카메라에 포착될 두 장군의 거대한 빈자리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파벌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두 장군이 지하로 끌려가는 동안 다른 특수부대들은 일제히 그들의 사절을 급습했습니다. 장유샤는 섣불리 움직이면 뱀을 놀라게 할까 두려워 가족을 대피시키지 못했고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장씨 일족 전체가 그날 밤 압송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건 도박은 온 가족이 자유를 대가로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17명의 고위 장성들이 동시에 투옥되었습니다. 참모부부터 군구에 이르는 가장 막강한 인물들이 그날 밤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징시에서의 총성은 무기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옛 권력 제국의 붕괴 소리였습니다. 현대 역사상이처럼 번개 같은 속도와 잔혹한 규모로 진행된 군부 숙청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교적인 차 마시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실제 전쟁이었습니다. 지하금융제국과 장씨 일파의 호랑이 장군 네트워크, 150억 원 정도로는 성급 관료 한 명을 몰락시키기에 충분할지 몰라도 10년 넘게 중국군 전체의 금고를 관리해온 장유샤에게는 실제 금액이 누구라도 기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홍콩 금융계 소식통과 군사 관찰자들은 장씨 일족의 경제적 이익 네트워크가 최대 3천억 달러, 즉 40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이런 엄청난 숫자가 나올까요? 장유샤는 한때 장비개발부 IIDD의 부장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은 항공모함과 제-20 스텔스 전투기부터 거대한 핵미사일 비축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약을 승인하는 곳입니다. 베이징 군사 계약업계에는 비공식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각 무기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보통 계약 가치의 5%에서 10%를 차지합니다. 연간 국방 예산이 27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장 씨의 곡에 한 번 끄덕임으로 수조 원이 그의 후방 회사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문어발식 군부 부동산. 장 씨 일족은 베이징, 난징, 광저우와 같은 대도시의 군소유, 금싸라기 땅, 다수를 비밀리에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토지들은 방어 기업을 통해 용도 변경되어 어떤 세무기관도 건드릴 수 없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해외 계좌. 5월 21일 밤 완서우루에 있는 자택을 수색한 후 왕샤옹의 요원들은 스위스와 카리브해 조세 피난처에 있는 계좌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망명 정부의 운영 자금을 대거나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자산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의 힘이 바로 장유샤의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405조 원으로 그는 휘하 장군들의 충성심을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보안 기관의 주요 연결고리들을 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돈이 무한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순수한 정치적 권력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장유샤의 모든 자손과 측근을 차오양구에서 잔혹하게 체포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이 엄청난 자산의 긴급 국유화였습니다. 시 주석은 이 돈이 반대파나 원자파와 같은 원로들에게 넘어가면 쿠데타가 문서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용병 부대와 내부 배신을 통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념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현대 역사상 가장 큰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형제의 비극적인 끝, 70년 2년의 종지부. 베이징 정계에서 시진핑과 장유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대대로 이어지는 충성심으로 맺어진 초기 태자당의 관계였습니다. 장유샤의 아버지 장종쉬는 건국 공신 장군이었고 시 주석의 아버지 시중쉬는 1947년 서북전선에서 삶과 죽음을 함께한 전우였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었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라났으며 같은 이상을 공유했습니다. 바로 이 뼛속까지 붉은 뿌리 때문에 장유샤는 한때
군대에서 시 주석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2012 년시 주석이 집권했을 때 장유샤는 중앙군사위원회에 영입되었습니다. 2015년 대대적인 군 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낡은 4개의 총국 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장유샤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장군들의 불만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린 시절 친구에게 군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바쳤습니다. 장유샤는 권력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4 라오산 전투에서 군을 지휘했던 드문 장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굳건했던 형제가 징시의 백야 사건으로 끝났을까요? 핵심은 의심에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의 세계에서 신뢰는 쉽게 사라지는 사치품입니다. 모든 것은 2024년 말 장유샤가 시 주석의 손에서 비밀리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절정은 2025년 11월 러시아 방문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이 소름 끼치게 침묵하는 동안 러시아 측은 장유샤를 마치 그가 중나라에 실제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파격적인 의전으로 맞이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러시아 방문 동안의 비정상적인 침묵이 바로 결정타였습니다. 장유샤가 돌아왔을 때 시 주석은 자신의 중마고가 더 이상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좌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는 원래 잔인합니다. 이익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 70년의 우정조차 쓰레기가 됩니다. 장유샤의 가족 전체를 체포한 것은 시 주석이 장씨 일족으로부터 어떠한 복수의 씨앗도 남기지 않고 뿌리째 뽑아내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세상을 바꾸겠다고 맹세했던 이들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군사정부의 환상과 비경제적 함정,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의 미나옹 흘라잉 장군이 수년간 집권하는 것을 보거나 박정희 시대의 한국 역사를 보며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중국에서 총은 권력을 잡을 수는 있지만 통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대가 곧 국가입니다. 그들은 은행, 비취, 광산, 거대한 에너지 기업까지 통제합니다. 미얀마 군 장교는 동시에 판사 또는 경제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쿠데타가 발생하면 그들은 군모를 관리자 모자로 바꾸기만 하면 되고 자금은 계속 흐르며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장점인 시대부터 군대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대와 민간 사회 간의 인적, 재정적 측면에서 완전한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장유샤나 류절리 같은 장군들은 수만 명의 최신 무기로 무장한 병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경제 관리와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들은 중앙은행 시스템에 자신의 사람이 없고 기술기업이나 국영 전력망에도 인맥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베이징에 군사정부가 세워진다면 내일 아침에는 수조 원 규모의 경제가 마비될 것입니다. 그들은 외환을 운영하는 방법도 글로벌 공급망을 조정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총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지만 총은 식량을 만들거나 옷을 제공하거나 위안화 가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군부의 반대 세력은 원자바오 그룹과 같은 혁명 원로들이나 민간 파벌과 동맹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과 함께 행정 능력을 갖춘 두뇌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그들이 민간 파벌과 손잡기 전에 주요 군사 연결 고리들을 끊음으로써 한 발 앞섰습니다. 그는 저항을 고독하고 절망적인 시도로 만들었습니다. 장유샤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한때 지지했던 군대의 전문화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강력한 전쟁 기계이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를 관리하는 데는 완전히 무력한 기계였습니다.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권력의 핵심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CMC가 설립된 이래로 200만 군대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가진 이 기구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스탈린 시대의 숙청이 소련 원수들의 60%가 처형되어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2026년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이 비율은 현재 83%에 달합니다.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시진핑 주석 휘하 6명의 가장 강력한 인물 중 죽음의 명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2명의 부주석 허웨이둥과 이제 장유샤 모두 몰락했습니다. 4명의 위원 리상푸, мя오화, 류절리 모두 사라졌고 오직 장성민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직위는 군 경력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며 원수 계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임기 안에 이 5명의 원수 중 5명이 숙청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혁이 아니라 마취 없는 대수술입니다. 이 인물들은 직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되고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총성은 울렸고 어둠 속에서 피가 흘렀으며 중앙군사위원회의 빈 의자들은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배신의 대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숙청의 상처를 입은 군대가 과연 진정한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는 기계로 전락할까요? 이 정치적 충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시스템을 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중국이 정권의 종말을 향해 가는 과정의 일부일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알림을 켜서 억만장자 클럽과 함께 세계 권력 체스판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특별 뉴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